자, 객체지향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하나는 이제 예전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함수가 중심이 됐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면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에 데이터를 전달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함수를 데이터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객체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고, 그러면 예전에 했던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 함수의 인자가 하나가 없죠. 빠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달되던 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객체지향 옮겨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타나는 특징은 그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프로그래밍 해야 되면은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객체지향에서는 그런 조건문이 필요할 때, 조건문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다양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건문 없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없이 다양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상속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게 되겠고, 상속과 관련해서는 이제 몇 장인가? 12장인가? 12장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객체지향의 특징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객체지향을 소개하는 8장에서 요 강아지 예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C++에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이고요. 물론 우리가 1장에서 그리팅이라는 클래스 정의하는 방법 한번 본 적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데서도 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클래스는 C++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겠고, 예전 C에서 구조체를 정의하듯이 정의하게 되는데, 예전 구조체에서는 그 구조체 안에다가 변수들만, 그 구조체를 구성하는 데이터들을 유지할 변수들만 정의했었는데, 이제는 그 변수들뿐만 아니라 그 변수들을 처리할 함수들을 같이 정의하게 되겠고, 이제 객체지향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캡슐화 한다 그러는 거고, 그 캡슐화에 가지고 있는 이제 또 차별화되는, C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여기 있는 것처럼 private, public 것처럼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든 또는 메소드든 접근 제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접근 권한이 없는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호출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접근해서 데이터의 내용이나 데이터의 결과값을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C++가 가지고 있는 접근 제어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private, public, 그리고 protected. 세 가지가 있는데, protected는 상속과 관련된 거라서 나중에 소개해드리고, 지금은, 그리고 또 protect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쓸 일은 많지가 않아요. 주로 우리는 private 아니면 public으로 지정해서 쓰게 되는 거고, private이면 직접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고, public이면 직접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접근 제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냐면은, 접근 제어를 나타내는 키워드 다음에 땡땡 쓰고 쭉 메소드든 멤버 변수를 정의하게 되면, 이 setName이라는 메소드와 바크는 퍼블릭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되겠고, 이 mname은 프라이빗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제어 수식어가 나오고 또 다른 접근 제어 수식어가 나올 때까지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멤버 변수와 메소드는 똑같은 접근 제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접근 제어 없이 우리가 그냥 쓰게 되면, 만약 private 땡, 여기 땡을 생략하면
이 mname은 그래도 여전히 private입니다. 왜냐하면 지정이 안 된 애들, 지정이 안 된 애들들은 이 접근 제어 키워드로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은 애들들은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접근 제어를 갖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 대신에 스트럭처로 비슷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스트럭처와 클래스의 C++의 차이는 이제 기본 접근 제어가 스트럭처는 퍼블릭이고 클래스는 프라이빗 된다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스트럭처를 안 쓰고 클래스를 쓰고요. 여전히 C 때처럼 단순하게 구조체만 만들어서 뭔가 사용할 때는 여전히 이제 C++에서 클래스 대신에 이제 스트럭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이제 요 mname은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로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가 되겠죠. 여기서는 강아지는 상태로 자기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멤버 변수를 우리가 일반 변수를 선언하듯이 선언하면 돼요. std string mname. 그러면 이제 mname은 변수의 타입은 문자열이 되겠죠. std string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런 멤버 변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앞에다가 m자를 붙여가지고 멤버 변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좀 더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이제 코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름 앞에 뭔가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이는 표기법을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메소드들을 정의할 때 이제 const라는 걸 우리가 꼭 얘가 const 메소드이면 const로 수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 const로 수식하게 되면은 이 메소드는 이 안에서는 멤버 변수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수정하지 않는 이제 메소드들은 우리가 const로 수식을 하게 되겠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수를 우리가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면은 알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은 가시 영역과 수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mname의 수명은 뭐랑 같냐면은 객체의 수명과 같습니다. 객체가 만들어지면 어디 공간에 뭐 이게 스택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동적 생성해서 힙에 만들 수 있는데,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의 멤버 변수를 유지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공간에 mname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객체를 100개 만들면 mname도 10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mname, 그 공간, 그 객체가 차지하는 공간은 객체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mname의 수명은 뭐랑 같냐면 객체의 수명, 클래스 변수의 수명하고도 우리 이 객체 수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D를 만들게 되면은 그때 그 순간에 mname을 위한 공간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게 함수 안에 있으면 이 함수가 종료되면 강아지도 소멸되겠죠. 요 D 변수도 소멸될 텐데 이 D 변수가 소멸되면 mname도 소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mname의 가시 영역은 이 클래스 안에 전체가 됩니다. 마치 이제 mname이 전역 변수처럼, 요 클래스 안에서는 전역 변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함수에도 쓰고 이 함수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객체 메소드는 뭘 활용해야 돼요? 객체 상태를 활용해야 돼요. 객체 상태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함수는 이 안에다 정의할 필요가 없이 그냥 빼서 일반 함수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메소드는 모든 멤버 변수들을 다 사용하지 않겠지만 최소 하나는 사용을 할 거예요. 최소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어떤 함수를 여기다 넣는 건 뭔가 잘못 만들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얘의 가시 영역은 이제 이 블럭 안으로 이제 제한이 되는데, 보통 여기다 선언하면 그 전에는 쓸 수가 없죠, D를. 그렇죠? 지역 변수를 선언하면 지역 변수를 아무데나 선언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선언하면은 두 번째나 첫 번째 줄에서는 그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런데 클래스 멤버 변수는, 그러니까 이 mname 같은 객체 멤버 변수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mname을 이 맨 아래다 멤버 변수를 정의해도 위에 있는 그 메소드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컴파일러 입장에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원래는 컴파일러가 번역을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번역해요. 번역하기 때문에 가다가 처음 만나는 이름 보면은 뭐라고 하죠?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근데 클래스에서는 쭉 한번 내려가도 모르는 게 보이더라도 불만은 안 해요. 왜? 한 번 하고 또 해야 돼. 왜냐하면 그 멤버 변수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요 메소드를 번역하는데 mname이 안 나오고 mname이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는 번역할 때는 원패스가 아니라 두 번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가시 영역이 제한이 이게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멤버 변수 이름 그건 설명드렸고, 정의하는 순서는 뭐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멤버 변수를 정의하고 메소드 정의하는 방법, 메소드 정의하고 멤버 변수 정의하는 방법. 근데 저거는 어떤 관점이냐, 내 입장이냐,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는 방법 2를 선호하는데, 이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는 그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해야 되는 개발자라면 거꾸로 있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용자들은 이 클래스에 멤버 변수가 뭐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클래스에서 내가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재들 보면은 멤버 변수가 아래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주로 멤버 변수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컴파일러는 투 패스로 하지만 나는 그냥 원 패스로 읽으면 쭉 이해할 수 있게끔 저는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스타일을 갖추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두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고, 그 클래스 안에 정의하는 메소드들은 크게 네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생성자, 소멸자, 게터, 세터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게터, 세터로 얘기하기보다는 생성자, 소멸자, 수정자, 접근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예요. 객체를 생성할 때. 그럼 객체를 생성할 때 왜 메소드를 불러야 될까요? 뭐 어떤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생성할 때 특별한 함수를 만들었을까요? 객체를 초기화해 줘야 되죠. 멤버 변수들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일반 변수 int n을 만들 때에도 이 n을 초기 값을 줘야 될 수가 있죠. 0을 줄 수도 있고 1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값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얘는 클래스고, 클래스는 객체들은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들을 자기 상태를 위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값들을 적절히 초기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초기화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런 초기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함수가 뭐예요? 생성자예요. 그래서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를 올바르게 초기화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함수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 호출되는 메소드로 뭔가 뒤처리를 해야 될 거 있으면, 객체가 소멸되기 전에 뭔가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으면 소멸자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객체의 멤버 변수들 중에 동적 할당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동적 new 해가지고 만든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적 할당하면은 우리가 다 쓰고는 뭘 해줘야 돼? 딜리트를 해줘야 되죠. 그럼 소멸자에서 뭘 해줘? 딜리트를 해줘야 되겠지. 객체가 소멸되면 자기가 쓰던 공간을 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공간들은 자동으로 반납될 테지만
동적 할당된 거는 자동으로 반납이 안 되니까 딜리트하지 않는 한. 그래서 new를 내가 해가지고 멤버 변수를 동적 할당해서 만든다. 그럼 반드시 그걸 딜리트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항상 프로그래밍에 보면은 짝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예를 들면 파일을 열었으면은 닫으면 닫아줘야 되겠죠. 그럼 파일을 열어서 내가 쓰고 있어. 그러면 반드시 이제 소멸을 할 때는 그거를 닫았는지 확인해서 닫아줘야 되는 그 기능이 소멸자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멸자가 필요한 거고, 적군자, 수정자가 있는데 적군자는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 그런 메소드들이 되겠고, 수정자들은 객체의 상태를 수정해 하는 메소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적군자와 수정자와 적군자하고 잘 맞물려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멤버 변수는 적군 권한을 뭘로 지정하냐면 프라이빗으로 지정해요. 그렇게 프라이빗, 이 적군 제어를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강건성에 있습니다. 오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지정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상태들을 활용할 수는 있어야 돼요. 얘가 지금 이름이 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함부로 바꿀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멤버 변수를 만들고 나면은 그 멤버 변수를 직접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 멤버 변수가 현재 어떤 값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뭘 만들게 돼요? getter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만들면 getter가 반드시 또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한 거는, 강건수 치면 중요한 건 setter입니다. setter. 프라이빗이 되면 내가 직접 접근을 못하니까 이제 class person 있는데 여기에 age가 있어요.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person p라는 객체가 있으면 얘가 public이었으면 그냥 프로그램하기 편하게 p.age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p.age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10 이코르 뭐 300 이런 말도 안 되는 값을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값을 대입하는 순간 프로그램에서 객체가 엉뚱한 상태로 진입하게 되겠고, 객체들이 엉뚱한 상태에 진입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에 오류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public으로 void set age int 뭐 age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setter잖아요. 요 나이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메소드가 됩니다. 그럼 이 메소드는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인자값을 확인해야 돼요. 인자값을 검사해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어떤 값이면 허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더 강건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객체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의 값들을 유지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는 보통 private, 이제 그걸 수정하는 public setter를 만들고, 그 setter들에서는 이 상태들이 엉뚱한 값을 못 가지게끔 해줘야 되는, 그게 객체 제어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접근 제어, 캡슐화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메소드의 정의까지 이제 여기다가 정의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강아지 클래스 같은 이런 클래스들은 이제 내가 프로젝트 만들 때 하나의 소스 파일에서만 강아지 클래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모든 소스 파일에서 다 강아지 클래스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강아지를 만들어 써야 되겠고 저기서도 써야 돼. 그러면은 이 클래스를 보통 어디다 정의하냐면 헤더 파일에서 정의해요. CP 파일에 정의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는 보통 어디다 정의하냐면
헤더 파일의 정의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하나의 파일에서만 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클래스에서 강아지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std string 같은 문자열도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은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헤더 파일에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데 메소드도 여기에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에는 위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함수의 정의는 전체 프로그램에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돼. 그게 ODR이라는 규칙이죠. 그래서 그 ODR의 규칙을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함수는 필요하면, 여러 파일에서 필요하면은 헤더 파일에 선언만 하고 정의는 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클래스는 이렇게 헤더 파일에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헤더 파일에 정의하고 그 메소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헤더 파일 내에 클래스 내에 정의하게 되면은 얘는 ODR에 위배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 내에 정의된 메소드는 인라인한 수식어가 안 붙어 있어도 모두 인라인 함수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라인 함수가 되면은 ODR 규칙에 위배가 안 되는 거고, 인라인 함수가 되면은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코드를 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정의한다고 컴파일러가 모든 그 메소드 호출을 인라인 하지는 않습니다. 보고 적절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도 일반적으로 이 클래스 내에는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하냐면 선언만 해요. 메소드 선언만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메소드의 정의는 별도 소스 파일에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별도 소스 파일에다가 하면은 뭐가 좋아지냐면은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써야 돼. 그리고 내가 그 클래스를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로 만들었어요. 그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쓰려고 그러면은 헤더 파일은 필요하죠. 그래서 헤더 파일은 그 누구든지한테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헤더 파일에다가 클래스의 정의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뭐까지 다 보게 돼. 메소드에 정의된 코드들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또 어떤 뭔가 내 그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내 코드를 좀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런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다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클래스에는 이제 메소드를 선언만 하고 이제 정의는 별도 파일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예제 소스를 드리는데 저는 좀 그 별도 파일을 만드는 게 귀찮은 측면이 있어서 또 자바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제가 많이 이렇게 코드를 드릴 때 메소드를 별도 파일에다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 파일에다가 헤더 파일에다 넣어서 드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클래스 헤더 파일에는 메소드의 선언만 있고 그 정의는 별도 CPP 파일에다 하는 게 원래도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클래스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만든 강아지 클래스를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강아지에 따라서 어떤 강아지는 왈왈, 또 어떤 강아지는 멍멍 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은 예전처럼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으로 구현하면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이용해가지고 구현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C++에서는 이렇게 상속을 이용해가지고 조건문 하나도 없이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객체지향에선 전문 용어로 폴리모피즘, 다양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통 리모컨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강아지를 처리할 수 있는 dog이라고 하는 리모컨 타입이 하나 생기는 거고, 이 강아지 리모컨이 시베리안 허스키를 가리키면
시베리안 허스키를 잘 동작시킬 거고, 진돗개를 가리키면 진돗개, 뭐 푸드를 가리키면 푸드를 잘 처리할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은 뭘 해주는 거냐면 원래 있는 클래스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있는 클래스를 있는 코드는 그대로 쓰면서 이 코드에 없는 추가해야 되는 기능만 추가해가지고 새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또 객체지향이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객체지향을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상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속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항상 상속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경우에만 상속을 해야 되겠고, 어떤 경우 그 상속할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조건은 이 상속 관계에 있는 애들이 이즈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이즈의 관계가. 그래서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 밑에 저기 시베리안 허스키가 있으면 어떤 명제가 성립해야 되냐면 밑에 있는 애가 시베리안 허스키 is a dog 이라는 명제가 성립해야 돼요. 시베리안 허스키도 강아지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상속하는 이 아래에 있는 애는 위에 있는 애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강아지한 리모컨 갖고 시베리안 허스키를 우리가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시베리안 허스키 말고 뭐 푸들이 있든 뭐를 있든. 근데 봤더니 강아지가 이름을 갖고 있네. 사람도 이름을 갖고 있네.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상속을 해요. 그럼 이거는 명제가 성립 안 하죠. person is a dog.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강아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게 되면은 코드를 읽을 때 어떤 코드들이 나오냐면은 강아지 리모컨은 사람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어색하죠. 코드를 읽을 때.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돼? 부모와 자식 간에 이즈에이가 성립해야 돼. 이즈에이가 성립한다고 무조건 상속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즈에이가 성립해야 되겠고, 이즈에이가 성립하더라도 상속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 프로그램에서는 상속을 해서 얻어지는 이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번잡하게 상속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는 절대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상속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처음 만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이라는 게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물결이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클래스에 정의하는 메소드들은 생성자, 소멸자, 적분자, 수정자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생성자하고 소멸자는 그 함수 이름이 뭐랑 같냐면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요. 그러면 생성자도 클래스 이름하고 같고 소멸자도 클래스 이름하고 같잖아요. 그럼 구분이 안 되지. 그래서 생성자와 소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소멸자는 앞에다가 요 물결을 붙입니다. 그래서 물결이 붙어 있고 이름이 클래스랑 똑같은 애는 무슨 함수? 소멸자가 돼요. 소멸자는 그 객체가 소멸할 때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거고, 생성자는 우리가 여러 종류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필요한 형태대로 생성할 수 있도록 생성자들을 여러 개 다중 정의해서 제공할 수 있는데, 소멸자는 하나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정의할 수 없고 하나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버추얼과 디폴트는 조금 더 뒤에 가서 기회 되면 설명드릴 거고, 이 버추얼은 상속과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메소드를 정의할 때 컨스트 키워드로 이제 수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가 멤버 변수를 수정하고 있는데 컨스트로 수식하면은 문법 오류가 돼요. 그 정도는 컴파일러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컨스트를 잘못 수식하면은 오류가 돼요. 근데 이 메소드가 그 멤버 변수를 수정하지 않아.
그러면 원래 뭘로 수식해야 돼? 컨스트로 수식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식을 안 했어. 그러면 문법 오류는 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고 앞에 컨스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다른 데로 전달할 때 인재로 받을 때도 포인터로 받을 수 있고 참조로 받을 수 있는데 이 포인터 앞에도 컨스트, 참조 앞에도 컨스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스트를 붙이게 되면은 그 변수 가지고는 뭘 못해? 객체의 상태를 수정 못해요. 그래서 객체 상태를 수정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들은 어떤 메소드만 부를 수 있냐면은 컨스트한 메소드만 부를 수가 있어요. 다른 메소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seed, ref, ptr로는 뭐만 부를 수 있어요? 컨스트한 메소드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런 애들들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컨스트인 애들은 반드시 뭘로 수식해줘야 돼? 컨스트로 수식해줘야 됩니다. 그걸 빼먹으면은 실제 이 변수로 그 함수를 부를 수 있어도 못 불러요. 왜냐하면 얘는 컨스트 변수인데 거기는 컨스트로 수식 안 돼 있으니까 컴파일러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컨스트는 자동적으로 붙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붙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죠. 즉 상수 객체와 상수 객체가 아닌 것들이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 구분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클래스 정의할 때 컨스트로 수식해서 정의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다른 예가 이제 펄슨 예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MAG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게 되면 그냥 P.AJ가 적분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얘를 쓸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번잡한 게터들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귀찮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얘가 들어가면 또 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인자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얘는 받아서 그냥 이 네임에 대한 검사 없이 대입하고 있죠. 이런 세터를 만들 바에는 이런 게터도 다 버리고 저 앱네임을 뭘로 만들면 돼요? 퍼블릭으로 만들었으면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만들었는데 세터를 만들었는데 그냥 인자를 받아서 그냥 대입만 해. 아무런 검사도 안 하는 거죠. 아무런 검사도 안 할 거면 세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번거로웠지. 차라리 그냥 P.AG 해가지고 내가 쓰면 돼요. 그래서 세터를 만드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한 거야? 요걸 검사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검사할 게 없어. 뭐 내 프로그램에서 별도 뭐 이름을 대입하는데 굳이 뭐 검사할 게 없어요. 아니면 저것도 내 응용에 따라서 검사할 수도 있어요. 뭐 길이가 0인 뭐 문자열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 대입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세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을 왜 만들어? 불편하게. 그래서 요게 정상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프라이빗 만들고 세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MAG가 내가 원하는 양수를 유지하게 그리고 200보다는 작게끔 유지하게끔 만드는 목적으로 MAG를 프라이빗 만들고 퍼블릭 세터를 제공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게터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나이를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게터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할 바에는 의미가 없다 이건 거죠.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의 생성은 변수 생성하듯이 그냥 생성할 수가 있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는 없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면 얘와 얘는 달라요.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변수들을 멤버 변수들을 제대로 초기화를 안 해줘요. 근데 얘는 자동 초기화를 해줘요. 그래서 얘와 얘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강아지 객체는 만들어지는데 얘는 이제 나중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 생성자라는 게 호출이 되긴 하는데 그 기본 생성자에서 별로 뭔가 안 하고 있으면은 멤버 변수 중에 제대로 초기화가 안 되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런 애들도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값이라는 건 프로그램에서 기본값은 항상 뭐예요? 원시 타입은 기본값은 뭐의 기준이에요? 0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들은 0, 부동수수는 0.0, 뭐 문자도 0, 널 문자가 되겠고 불리언은 false가 기준이 되는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고 객체를 우리가 동적 생성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건 중요한 건 보시면 되겠고 뭐. 요것도 보면 person은 내부적으로 string과 int 두 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의 크기를 찍어봤더니 24, 4야. 그러면 실제 우리가 만든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필요한 공간은 28바이트예요. 근데 size of p를 찍어봤더니 28바이트가 아니라 뭐가 나와? 32바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 시스템,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유지하고 있는 공간은 멤버 변수의 필요한 공간만큼은 충분히 되겠죠, 최소한. 근데 그거보다 어떤 단위가 8의 배수 단위, 바이트, 뭐 이런 2의 배수 단위, 뭐 이런 어떤 더 선호하는 단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 그러면은 28이라는 단위로 쪼개가지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32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size p가 뭘로 여러분들이 가정할 수 있냐면은 size of SE string 더하기 size of int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얘는 항상 성립해요. size of 멤버 변수들. 이것들에 다 더한 것보다 size of 클래스는 같거나 큰 거지. 항상 무조건 같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 하는데 크기가 필요해. 그럼 항상 크기는 단정하지 말고 뭘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셔야 돼요? size of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가 바뀌고 막 맥을 쓸 때, 윈도우 쓸 때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코드가 어느 환경 가든지 올바르게 동작하려면 항상 크기는 단정하지 말고 내가 이걸 거다 간장해서 프로그램 하시면 어디는 되고 어디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인자 전달 방식은 뭐 이거는 이제 그 함수에서 본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 게터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원시 타입 게터를 만드는 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age가 int야. 그러면 이 나이를 알고 싶은 게터는 int get age. 보통 그냥 단순한 게터들은 get으로 아침 붙이고, 단순한 세터들은 set name, set age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get name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name은 원시 타입이 아니라 뭐예요? 원시 타입이 아니라 객체죠. 또 문자 자체가 또 객체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자기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른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객체들, 내부에 유지한 객체들은 또 무거운 애들이겠죠. 그럼 그 무거운 애들을 그냥 값으로 어딨어? 저렇게 std string으로 저 위에처럼 반환하게 되면은 반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주소로 반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참조로 반환할 수 있는데, 주로 우리는 참조로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한 문제가 뭘까? 내부적으로 객체를 멤버 변수를 유지해요. 어떤 클래스가 무거우니까 값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참조로 반환을 해. 그런데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그 받을 때 여기서도 중요해요.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A라는 클래스가 있고 A가 내부 멤버 변수로 B 클래스의 객체를 유지해요. B는 덩치가 커요. 그래서 프라이빗이고요.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이유는 설명 안 드리고, 그래서 게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터를 만드는데 첫 번째 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환한 과정에서 B라는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형태가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 방법은 별로 안 써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그러면 포인터로 주소를 반환할 수 있는데 C++에서는 주소로 반환할 바에는 참조로 반환하죠. 그러면 이렇게 참조로 반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AA라는 객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A의 B 객체를 봐야 돼.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A.get B 했는데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get B 하면은 얘가 뭘로 반환해? 참조로 반환해요. 그럼 참조로 반환한 순간 무거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참조로 받은 걸 이용해서 여기서 또 뭘 만들어? 새로운 애를 지역 변수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비용을 절약하고 있는데 얘는 아무런 절약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얘가 참조로 반환하면 난 뭘로 받아야 돼? 참조로 받아야 돼. 그래야 얘는 주소, 그러니까 비용 없이 복사 비용을 없애려고 참조로 반환하는데 나는 참조로 받아가지고 내가 딴 데다 저장해버리네? 그럼 뭐 참조로 반환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문제가 있냐면 B에서 set 뭐 X 해가지고 뭘 B를 상태를 바꿔. 그러면 B 상태를 바꾸면은 뭐가 바뀌는 거야? 이 A가 유지하는 B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얘는 그거면 이거는 캡슐화 위배예요. 왜 캡슐화 위배냐면은 객체의 상태는 뭘 이용해서 바꿔야 되냐면 객체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바꿔야 돼. 그러니까 A의 상태를 바꾸려면은 A.set 뭐 이런 메소드를 불러서 바꿔야 되는데 얘는 get 한 다음에 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안 돼. 왜? 비용은 절약했는데 뭐라고 했어? 참조로 주니까 일반 참조로 주니까 B의 이 객체의 내부 상태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둘 다 넣어줘야 돼요. 컨스트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앞에만 넣어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넣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참조로 반환하면 참조로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const bb equal a.get b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 갖고 뭘 할 수 있어? b의 상태는 볼 수가 있지. 근데 b.set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오류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 할 때 클래스를 만들면 멤버 변수들이 있을 거고, 이 멤버 변수들을 강건성을 중시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게터들을 만들 텐데, 원시 타입은 그냥 반환을 그냥 값 복사 반환으로 하면 돼. 그거는 뭐 비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무거운 애들을 반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컨스트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참조로 반환하면 참조로 받아야 돼. 근데 이것도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지. 컨스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아야 돼요. 컨스트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게터는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올바르게 만드셔야 되니까. 특히 무거운 애들을 만들 때 이제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5개의 설계 원리들을 모아서 솔리드라고 그래요. 솔리드. 그 중에 하나가 XRP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게 OCP입니다. OCP. 그래서 OCP는 Open Close Principle인데, 얘는 뭐냐면은 클래스는 수정에 대해 닫혀 있지만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된다. 클래스를 확장하는데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확장하려면 수정을 안 하고 어떻게 확장하냐? 객체지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속과 포함 관계를 이용하면은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도 확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으면 그 강아지를 확장하는 시베리안 허스키, 뭐 푸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OCP가 가능해진다. 근데 객체지향을 아무렇게나 하면 OCP가 제공되는 건 아니고, 객체지향을 올바르게 해야지 그 OCP라는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C++ 쓴다고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한다고 말하면 안 돼. 객체지향을 올바르게 프로그램해야 객체지향 하는 거지, 객체지향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C++로 프로그램하든 자바로 하든 객체지향 언어이지만 내가 그냥 객체지향하고 전혀 무관하게, 아니면 객체지향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코드를 만들면 여전히 그 코드는 별로 가치가 없는 코드가 되는 거죠. 진짜 객체지향의 장점을 활용해서 코딩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알아야 될 게 많은 거죠. 객체지향 설계 원리부터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지금은 기본적인 어떤 언어들의 문법을 익히는 거고, 이제 기본적인 코딩하는 게 목적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올바르게 코딩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만나면 그걸 해결은 할 수 있는데, 내가 만든 해결책이 잘 만들어진 해결책이냐, 효율적인 해결책이냐, 설계가 잘 되어 있는 해결책이냐,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지, 그냥 해결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컴퓨터 공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코딩은 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어야 돼. 다른 학부, 그냥 학원에서 코딩 좀 배운 애들하고는 여러분들이 뭔가 차별화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웃긴 얘기지만 내 조카가 호텔 전공학을 했어요. 호텔 전공학을 대학에서. 근데 학원 가서 프론트엔드 좀 배우고 나서 괜찮은 소프트웨어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개발자로 일해요. 그거 보면 되게 저는 슬퍼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애도 뽑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개발자들은 그렇게 학원에서 한두 달 배우고 개발자로 잘 일하지. 저는 그거를 안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다른 학부에서 코딩하는 거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 달라지는 지점이 뭐야 되는지는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나 기계과에서 하는 애나 코딩 실력이 차이가 없으면 4년 공부한 의미가 없는 거지. 우리는 똑같이 코딩해서 둘 다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그 만들었고 놓고 봤을 때 소프트의 질은 여러분이 만든 게 훨씬 좋아야 되는 거고, 그게 좋지 않다 그러면 4년 동안 공부한 게 의미가 없죠. 특히 요즘은 그냥 대학에서 컴퓨터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전혀 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학원 가서 6개월 무슨 학원 가서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나서도 취업해서 가요. 근데 그런 회사에 여러분들은 또 안 가. 여러분들은 배불러 가지고 나는 그렇게 싼 데는 안 간다 막. 본인이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런 회사 절대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 안 가니까 그런 회사는 개발자 필요하죠. 그럼 그런 개발자들은 어디서 구해? 여러분들이 안 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 사람들이 가는 거지. 학원에서 뭐 2, 3개월 배우고도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간단한 거 만들래도. 그래서 그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보여줘야 돼. 컴퓨터 공학도가 짜는 코드랑 컴퓨터 공학도가 아닌 사람이 짜는 코드랑 다르다. 그래서 조금 1,000만 원을 더 줘도 컴퓨터 공학도를 뽑아서 활용해야지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졸업생들이나 우리들이 잘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딴 얘기했고.